그리고 우리 자습서 평균의 시대 가고 있다 볼게. 야, 안 꺼져. 꺼지라고 좀. 꺼지라고. 왜 안 꺼지냐? 뭐. 오케이. 몇 쪽에 있냐? 134쪽. 자. 자, 제목이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단데, 이게 무슨 말, 뭐야? 야, 수업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평균의 시대가 살아가지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 이 말이지. 앞으로는 점점 평균의 의미가, 또는 평균이 어떤 집단의 대표값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될 거야. 자, 처음 볼게. 주어진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가장 유명하고 많이 활용되는 것이 평균이다라고 평균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 제시하고 있네. 어때? 유명하고 많이 활용되는 게 평균이야. 한 집단을 평가할 때 또는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평균은 유용한 수단이 된다. 학교에서도 반평균 비교할 때. 그치? 그러나 평균이 대상을 잘 반영하는 대표값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밑줄 그어줘. 형광펜으로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여기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검토하는 게 필요해.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대표값으로 삼으면 사실을 잘못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평균만으로 섣부르게 어떤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예시네. 주방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평균 키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만들어지는 개수대는 모든 대상에게 평균에 따라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수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끼게 만든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루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것이다. 프루크루스테스는 통행인들을 침대에 누인 후 키가 작으면 발을 잡아 뽑고 키가 크면 발을 잘랐다고 한다. 거기 옆에 조그만 글씨 밑줄 그어.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때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 이렇게. 그래서 여기 처음에서는 평균이 첫째 줄에 대표값 중에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어. 평균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어. 또 집단 간 비교할 때 평균이 많이 사용돼.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거기 내가 노랑 그 형광펜으로 밑줄 쳐달라 그랬지. 전체 자료에 다양한 변수와 양상 이거를 고려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냥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해버리면은 사실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부정적 결과가 생길 수도 있대. 그 예시로 그 예시로 뭐 이제 개수대 이야기가 나왔어. 그치? 또 그런 걸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에 빗대어 가지고 설명을 해줬네. 다음에 나문단 볼게.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요거 소제목 밑줄 먼저 그어줘.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때 오해가 생기기도 한데 보자.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요거 아까 얘들아 가문단 셋째 줄에 얘기했지.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근데 그렇게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값을 사용하여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의 그래프를 보면 대칭 분포에서는 저 왼쪽 그래프야. 평균값, 최빈수, 중앙값이 일치하거나 거의 유사하여 평균을 사용했을 때 오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 그러니까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그치? 잠깐만. 그래, 이따 정리하자. 그에 반해 오른쪽 꼬리 분포에서는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 그래프를 보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잖아. 그래서 오른쪽 꼬리라고 불러. 오른쪽 꼬리 쪽에 위치한 값들의 크기가
크기와 빈도에 따라 최빈수 중앙값 평균값이 차이가 나게 된다. 보면은 최빈수가 제일 왼쪽에 작은 수고 그 다음 중앙값, 그 다음 평균값이 제일 크네. 평균값에서 빈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야. 평균이 제일 빈도가 많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경우에는 최빈수와 평균값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오른쪽 꼬리 분포는 소득이나 재산을 나타내는 자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자료에서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잠깐 여기다가 이거 뭐 이 말은 지워버리자. 예시 된 거 맞고 그 다음에 대칭 분포. 그 다음 오른쪽 꼬리 분포. 자, 얘는 최빈수랑 중앙값이랑 평균값이 거의 일치해. 그래서 이때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해도 괜찮아. 거의 세 개가 일치하니까 평균 대표값 사용해도 괜찮아. 반면에 오른쪽 꼬리 분포만 얘기했지만 왼쪽 꼬리 분포도 마찬가지겠지. 여기서는 오른쪽 꼬리만 얘기하자면은 최빈수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중앙값 그 다음에 평균값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 우리 사람들은 평균일 때 빈도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다가 큰 코 다쳐. 여기선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 크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서는 이런 분포 그래프에서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은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게 돼. 그치? 어떤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거야. 소제목에 써 있나?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오른쪽 꼬리 분포가 어디에 많이 나타나냐면은 소득이라든지 재산 분포. 요거는 오른쪽 꼬리 분포로 나타난다 얘기였어. 그치? 자, 다음 다문단 볼게. 포드주의식에 잠깐만 포드주의 옆에 배경지식 플러스 한번 읽어봐. 그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에서 나온 말이래. 대량 생산하던 시대네. 그치? 그래서 포드주의를 뭐라 그래?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라고 옆에 썼지. 이때는 평균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영향을 끼쳤다. 언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에는. 하지만 현대는 그런 평균의 개념이 소비자들의 밑줄 그어줘. 현대에는 그런 평균 개념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밑줄 긋고 조그만 글자도 밑줄 그어놔.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화, 개별화, 개성화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 개인의 개성을 중시 여기잖아. 똑같은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평균은 어떤 소비자의 특징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또 예를 들어 설명하네. 미국의 일반 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3.6명이라고 한다. 이 평균값에 맞추어서 건축업자들은 3인 또는 4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짓는다. 3.6명이 평균이니까. 하지만 평균 가족수에서 벗어나는 가족도 상당수에 달한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3인이나 4인 가족이 전체 45%, 야 반도 안 되는 거야. 1인이나 2인 가족이 35%, 그리고 5인 이상의 가족이 20%에 달한다고 한다. 즉 평균을 가지고 주택 집을 지어보면 반 이상은 소용이 없게 돼버린다는 거네. 이와 같은 사실은 평균을 참고한 때 전체 자료를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그래서 조그만 것이 밑줄 그어줘. 평균이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에서 미국의 예를 들었지. 자, 거기 밑에도 잠깐 보자. 사회의 다변화와 평균값 볼게. 평균. 주어진 자료를 대표하는 것으로 가장 유명하고 많이 활용되는 거. 이게 평균의 속성이라 그랬어. 가장 유명하고 많이 활용된다는 점. 또 한 집단을 평가하거나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유용한 수단이 된다라는 거. 언제는 이런 가치를 가졌어? 포드주의의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에는. 근데 오늘날은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대표값으로 삼으면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사람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려면은 요거 고려해야 된다고. 다양한 변수와 양상 이거 고려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었어. 자, 1, 2, 3번 풀어봐봐. 그래, 1번에 3번이지. 그 다음에 2번은 가문단 셋째 줄에 있네.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 그 다음에 3번에 4번이 답이었고. 그치? 얘들아, 오해는 하지 마. 그렇다고 현대사회에서 평균을 적용할 수는 뭐 현대사회에서 이제 평균은 그 가치를 잃었다는 건 아니야. 요거를 고려해서 평균을 사용해야 되지 평균이 무조건 나쁘다는 거는 아니야. 알겠지? 자, 다음 라문단 볼게. 자료의 범위를 보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 평균이 어떤 범위의 평균인지를 좀 생각하자 이 말이야. 그래서 그 평균의 범위가 무슨 범위의 평균을 얘기하는지를 보자는 얘기야. 볼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 겨울에는 영하 10도 이하가 되기도 하고 여름에는 30도 이상의 고온이 여러 날 지속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절별로 많은 옷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에 반해 미국의 하와이 지역은 월별 평균 기온이 연간 거의 변동이 없이 유지돼. 1월달, 12월달의 평균 기온이나 7월, 8월의 평균 기온이나 거의 비슷해. 그래서 보통의 경우 반팔옷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지낼 수가 있다. 만일 미국 하와이 지역의 사람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이 12.5도라는 말만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자신이 사는 지역에 비해 1년 내내 추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거 서리법이지? 그치?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큰 나라이다. 즉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심하다. 이걸 연평균 기온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와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여행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연평균 기온이 12.5도 이거 보고 우리 동네보다 하와이보다 춥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고. 12월, 1월, 2월에는 하와이보다 춥겠지만 6, 7, 8월에는 하와이보다 더 덥다고. 그러니까 평균만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의 평균인지 1년을 범위로 하는 평균인지 한 달을 범위로 하는 평균인지 그 범위를 보고 나서 평균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좀 더 읽어볼게. 이를 연평균 기온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평균 기온을 알고 월별 기온 차이를 파악해야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하와이를 사례로 들면서 연평균 기온만 가지고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면은 안 된다. 월평균 기온도 봐야 된다. 이 얘기네. 이렇게 어떤 범위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봐야 된다. 이거네. 다음 장 넘겨서. 그렇다면 월별 평균 기온만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야, 여기서 충분할까라는 물음은 서리법이 아니라 문답법이지. 그치? 우리나라는 관절기 감기 환자가 많아진다. 그 이유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인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갈 때 해당 지역, 해당 기간의 평균 기온만이 아니라 하루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도 알아야 한다. 그래.
1일 최저, 최고, 기온 이것까지도 알아야 된대. 하와이 사람이 우리나라 여행 올 때 뭐 예를 들어서 11월에 평균 기온이 뭐 한 18도라고 쳐. 따뜻하네. 반팔만 갖고 가면 되겠다. 이러면 큰일 난다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즉, 이 하와이에 사람이 여행 올 때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게 결국 뭐야? 그 자료의 범위를 세분화시켜서 보자 이 말이었어. 맞아, 읽어볼게. 즉 여기 밑줄 그어줘. 즉 자료의 범위를 정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평균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다 이거야. 평균이라고 무조건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자료의 범위를 보자. 그래서 다양한 요소를 좀 고려하자 이 말이었어. 4번 5번 풀어봐봐. 4번 5번. 그래. 4번의 답 4번. 그 다음 5번에 4번이지? 이 포드주의 시대에는 평균값이 대표값으로 유용하게 사용됐잖아. 그렇지? 자, 다음 볼게. 반문단. 값의 크기에 따라 범주를 구분해서 살피자. 그래, 뭐에 따라? 값의 크기에 따라 그 범주를 좀 구분하자 이 말이야. 전에 이렇게 살펴봤더니 얘들아 1985년에 미국 어디였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지리학과 졸업생들의 초봉이 평균 10만 달러였대. 이걸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은 1억 4천이거든. 초봉이. 왜 이렇게 지리학과 학생들의 초봉이 높았냐면은 이 졸업생 중에 마이클 조던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값에 마이클 조던 연봉 엄청 났을 거야. 그 크기를 구분하지 않고 평균을 내서는 의미가 없다고. 크기에 따라 구분을 하자고. 뭐 1000달러까지 잠깐 1시 100점 1000원 만원 10만 100만. 그래 1000달러까지가 연봉인 애들, 5000달러까지 연봉인 애들, 10,000달러까지 연봉인 애들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한번 읽어볼게. 자료의 범위를 정했으면 자료에서 평균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요소들까지 자 밑줄 평균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요소 밑줄 그어놓고 테리마 일어나 졸리면 지금 서서 평균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요소 2개 있어. 뭐랑 뭐? 최빈수 중앙값 얘기하는 거야 이 글에서는. 이거 평균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거거든. 물론 대칭분포 그래프라면은 최빈수랑 중앙값이랑 평균값이 거의 흡사하니까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그래프들 많으니까. 이를테면 자 여기 다시 밑줄 그어줘. 자료를 크기에 따라 적당한 범주로 구분을 하고 범주별로 반복되는 횟수나 값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업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살펴보자. 야구 선수들 중에는 최대 연봉이 수억 원에 이르는 선수도 있고 그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선수도 있다. 그에 따라 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이라 하더라도 3천만 원 미만을 받는 선수들의 비율이 매우 높을 수가 있어. 최빈수는 3천만 원 미만에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와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밑줄 평균만으로 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이해하면은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고. 엄마 저 야구 선수 되고 싶어요. 그래 아들아 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이 1억이란다. 야구 선수 되라 이러면 큰일 날 수가 있다고. 대부분의 80% 이상의 야구 선수들은 5천만 원 이하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은 거야. 이렇게 와야 된다고.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연봉 3천만 원 미만, 3천에서 5천, 5천에서 1억, 1억 원 이상으로 뭐를 하고 범주를 나누고 각 범주의 비율을 고려하여 사실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이때
평균값 이외에 가장 높은 빈도의 선수들이 받는 연봉 최빈수. 전체 선수들의 연봉을 순서대로 배치했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선수의 연봉 중앙값 등 다른 대표값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거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평균만으로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돼? 자료의 범주를 나누길 해야 돼. 범주를 구분해야 돼. 그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가장 많은 빈도의 사람들이 해당하는 곳이 어딘지, 중앙값은 어딘지 이런 거를 알게 된다고. 그래야지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왜 범주를 구분해서 봐야 되냐면은 범주를 구분해야 이걸 보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치? 말이었어. 자, 필기 해놓고 6번 문제 한번 풀어봐봐. 6번. 정음아 한 몇 번? 6번 문제. 육 번 문제. 왜 범주를 구분해서 살펴야 돼? 썼잖아. 범주를 구분해야 뭘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즉 5번 답지. 이게 평균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요소들이잖아. 이해 되지? 자, 3문단 볼게. 그래프를 그려 이해하자. 자료의 수가 많아지면 내용을 보고 파악하는 데 힘이 든다. 따라서 여기 밑줄 그어줄래? 복잡한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방법이 그래프 그리는 것이다. 즉 그래프를 그려 전체 자료의 분포를 보는 방법인데, 특히 처음 자료를 수집한 경우에는 자료의 내용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려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모양을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히스토그램은 쉽게 말하면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막대 그래프야. 아문단 볼게.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자료의 분포를 표현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자료를 일정한 범주에 따라 구분을 하고 각 범주에 속한 자료 수인 빈도를 뭐를 높이로? 빈도를 높이로 나타낸다. 그래서 그 위에 그래프 봐봐. Y축을 보면은 빈도잖아. 이게 높이로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아마 8천만 원 단위로 자료를 구분했을 거야. 그치? 이를 통해 전체 자료의 좌우 치우침 등의 모양, 이에서 뭐였냐? 오른쪽 꼬리 분포인지 왼쪽 꼬리 분포인지 알 수 있는 거지. 중앙값의 위치, 표준 편차는 8천만 원이었었고, 범위 등 산포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한 직업 야구 구단의 연봉 자료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위와 같이 한눈에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잠깐 정리해 볼게. 그래프 예로 든 게 히스토그램이었어. 자, 예로 그리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자료를 요약 정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체 자료의 치우침이라든지 또는 뭐 중앙값,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범위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은 한눈에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게 히스토그램 그렸을 때 장점이었어. 그치, 맞지?
자, 7, 8, 9번 풀어봐봐. 7, 8, 9번. 7번에 2번, 8번에 히스토그램. 너는 뭐야? 저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아, 앞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9번은 자료를 일정한부터 높이로 나타낸다. 여기였지. 자, 마지막 결론 볼게.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보자. 통계 자체가 문장 쭉 밑줄 그어줄래? 첫 문장. 거짓말하기보다는 숫자 계산에 대한 무지 또는 오용은 잘못 사용한다는 뜻이야. 잘못된 답을 오답이라고 하잖아. 오용이 거짓말 통계를 만들어낸다. 올바른 판단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고 사실은 숫자로 표현될 때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들의 값을 단순하게 더하고 나누어서 평균을 내는 것이 숫자 장난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숫자 장난 밑줄 그어놓고 비유적인 표현도 나타나고 있네. 여기서 숫자 장난이라는 비유는 집단이나 대상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함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거지. 평균은 편리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대표값으로 잘못 사용되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많은 변수들에 의해 다변화에다가 동그라미,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여. 이는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거 이 글의 제목이지. 여기서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라는 거는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이네. 지나가고 있다. 이런 말이지. 따라서 자 여기 밑줄 그어줘. 마지막 문장. 평균값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상황과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파악하고 라는 말은 얘들아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해도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게 전제돼 있는 거야. 즉 평균을 무조건 얘는 나쁘다라고만 보는 건 아니야. 평균 사용해도 돼. 근데 그 사용할 상황과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고 전체 자료를 세분화해서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래. 그래서 통계는 괜찮아. 뭐가 문제냐면은 사람들의 무지와 오용이 문제야. 그치? 현대사회는 다변화되고 있어. 따라서 평균을 사용할 경우와 평균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 또 자료를 세분화하고 분석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얘기였어. 자, 옆에 10번 문제, 10번, 11번 풀어봐봐. 자, 답은 5, 3이지. 10번에 5번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시키면서 봐야지. 그 다음에 11번에 3번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상황도 있어. 그 상황을 구분해서 평균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였어.
원래는 요거 내가 항상 앞에 장 봤잖아. 133쪽도 이렇게 하고 갔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133쪽 여기가 큰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집에서도 따로 볼 거 없어. 133쪽은 그냥 패스하고 138쪽 볼게. 138쪽. 자, 여기서는 학습활동에 좀 의미가 있더라고. 보자. 자, 괄호 1번 볼게. 다음 자료의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했을 때 가와 나의 차이점. 얘들아, 가는 이 평균, 최빈, 중앙값이 다 일치하니까 여기선 평균 대표값으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안 돼. 그치? 자, 밑에 보자. 가는 최빈수, 중앙값이 모두 평균과 같기 때문에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실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나의 경우 평균, 최빈수, 중앙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면은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 얘들아, 나와 같은 분포를 보이는 게 어떤 자료에서 나타나냐면은 소득이나 재산 분포에서 이런 거 나타난다. 기억나니? 그 다음 괄호 2번. 1과 관련하여 위 글에서 자료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한 방법. 요 예시답이 그냥 객관식 답지용이야. 한번 봐줘.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살펴야 된다. 맞지? 자료의 범위를 정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평균만 볼 게 아니라 월평균, 일교차 이렇게 범위를 다 정해야 된다는 거였어. 다음, 값의 크기에 따라 범주를 나누고 범주별로 반복되는 횟수나 값을 파악해서 내용 이해해야 한다. 평균값 이외의 최빈수, 중앙값 등 다른 대표값을 살펴봐야 한다. 복잡한 자료는 그래프 같은 시각 자료로 나타내서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괜찮지?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집에서 읽어봐. 다음에 3번 볼게. 3번의 괄호 1번. 이 글에서 필자가 문제 삼은 사회 현상이 뭐냐? 자, 답 볼게. 전체 자료의 다양한 변수와 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대표값으로 사용해서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화자가 문제 삼은 사회 현상이야. 그렇지? 다음 괄호 2번. 이 글의 제목인 평균의 시대가 가고 있다에 드러나는 사회적 요구가 뭐냐? 현대사회는 점점 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모두 다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평균값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상황과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세분화해서 이해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다음 괄호 3번. 이 글의 내용 중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부분에 담겨있는 필자의 생각. 오케이. 통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평균이 대표값으로 유용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평균값을 사용하는 거. 이게 사람들의 무지고 오용인 거잖아. 그게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라는 거. 다음 오른쪽 4번 별표. 4번이 좀 많이 중요해. 다음 글에 드러나는 사회현상과 그것이 사회문화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이해해보자. 볼게.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329만 원이고 중위소득은 241만 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중위소득은 중앙값이야. 100명이 있다면 딱 50등에 각 그 수치가 중위소득이야. 야, 그러니까 이 말이